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설명에는 원춘중학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좀 더 타겟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원춘중학교 학생들이 이 근처 고등학교나 주변 고등학교 갔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많이 발휘했던 경험들을 저희가 바탕으로 만든 설명회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 로드맵이라 그래서 좀 어느 시기엔 어떤 공부를 좀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다음에 수학 공부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총 이제 1부로 저희 장성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1부 설명을 해주시고 2부에서 제가 학원 시스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한 1시간 정도 이제 소요될 예정이고요. 저 이제 장성민 선생님 최근에 새롭게 오신 선생님인데 대치에서 강의 경력이 10년이 넘게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베테랑 분이시고 많은 경험을 요구해서 어머님들에게 좋은 정보 설명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민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승일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간단한 양력이고요. 학원 경력은 한 18년째고요, 올해가. 대치에서만 한 학원에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요번에 이제 저희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학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라는 장점이 매년 비슷한 학년의 아이들을 새롭게 이렇게 제가 만나게 돼요. 보통 6학년에서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을 제가 처음 지도해서 보통 중3이나 고1 정도까지 강의를 하는데 매년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학생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학년 학생들이 뭐 어떤 좀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경험이 많이 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 학원에서도 또 이 근처에는 이제 원천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희 학원을 좀 찾아오기 때문에 원천중학교 학생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좀 좋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원을 저도 여러 학원 중에서 선택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학원이 저도 마음에 들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일단은 간단한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 커뮤니티에 이제 2년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글을 작성하신 거예요. 수학 1등급 맞게 하려면 블랙라벨을 풀릴까요? 이렇게 제목으로 글이 달렸는데 저는 뭐 이 사이트를 자주 접속하진 않는데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조회수나 댓글이 많은 글을 이제 빠르게 눈팅을 하는 편인데요.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려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글을. 뭐 주 내용은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일품, 족보 뭐 간단하게 이렇게 풀리고 대부분 학교 시험이 90점 이상이 나왔었대요. 그래서 고1 시험 대비도 비슷하게 했는데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물론 이제 고등수학 1등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워낙 주변에서 많이 들어봐서 이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부모님들도 인지를 했지만 그래도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등급이 낮게 나와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실망을 많이 하신 상태고 이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제 고등은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글을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보통 이런 글을 잘 안 올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익명이니까 이제 나름 올리신 것 같아요. 블랙라벨은 문제집이 좀 어려운 편인데 한 문제 한 문제가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대비 때 다 푸는 거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안 풀리시고 그냥 다른 것들만 풀렸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블랙라벨을 풀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시간이 나질 않으니까 그냥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주요 공통된 의견의 댓글이 첫 번째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겠다. 지금 말한 뭐 일품, 족보 이 정도 가지고는 연습량이 좀 부족해서 1등급을 받기 어렵고 대부분 이런 내용의 이제 댓글이 주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약간 다른 의견으로는 만약에 1등급 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1등급을 못 받았다면 원인 분석을 좀 먼저 하고 그에 맞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사실 두 번째 의견이 좀 더 적절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집단 지성의 힘을 이제 빌리려고 이렇게 글을 쓰신 거잖아요. 이분이 첫 번째 의견을 좀 따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5개월 뒤에 같은 분이 글을 또 올리셨습니다. 이 글을 올리지 않았으면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안 드렸을 텐데, 똑같은 분이 같은 제목으로 또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2학기 시험을 또 본 거죠, 중간고사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신이 91점인데 2등급 나올 것 같고, 하나는 계산 실수해서 틀렸고, 하나는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험 대비를 하면서 고쟁이, 이게 다 문제집 이름입니다. 일품, 센 C단계, 절대등급, 블랙라벨. 이렇게 5건이나 문제집을 풀었고요. 주요 문제집은 오답도 2번씩이나 반복을 했고, 6월 모의고사는 하나 틀려서 1등급, 6모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실력이 지금 좀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학교에는 이제 모의고사 다 맞는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느 학교나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신 1등급, 전교 7등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인가 봅니다.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보완할 수 있는 교재나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또 조언을 구합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지난번의 글보다 댓글이 훨씬 많이 달렸어요. 수십 개, 한 50 몇 개였나?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 답변이 재능의 영역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1% 재능을 채울 수 없어요. 문제집을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랬는데, 많이 풀었더니 소용이 없대요. 다 이런 식의 조언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글을 많이 다시는데, 고등학생이 돼서 학원에 와서 이 아이를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생각보다 등급이 오르지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 잘하는 아이들도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면 벌어졌지 웬만하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이 벌어진 차이를 메꿀 수는 없다. 이 선생님은 사실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약간 좀 다른 의견으로 두 번째, 고등학생이 된 현재에서의 노력보다 훨씬 과거로 돌아가서, 아니 이거 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1등급을 받으려면 뭐 타임머신을 개발하든지, 현재 안 된다는 거예요. 초, 중, 등 과정 어린 나이 때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따라 상당 부분 1등급은 결정되어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댓글을 다신 분을 누군지 압니다. 대치동에 나름 유명한 학원의 원장님이세요. 나이도 좀 많으시고 수업 굉장히 잘하세요. 인기도 많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세미나 초청해서 이제 교수법을 알려주시는 훌륭하신 분인데, 약간 저랑 경쟁 관계에 있던 또 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이분은 저를 모르죠. 제가 누군지. 저는 글을 남기지 않으니까. 근데 이분의 이 첫째 줄은 뭐 그냥 우리들끼리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줄, 굉장히 많은 학원 선생님들 포함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초, 중, 등 과정의 어린 나이 때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사실 1등급이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봐요, 저희들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3등급, 4등급, 5등급의 친구들이 1등급으로 나중에 결실을 맺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대부분 개인의 의지이고, 개인의 의지 플러스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습관,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1등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을 소개를 드린 거고요. 사실 이 학생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자면, 지금 1학기 때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성적이 안 나왔지만 2학기 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5건씩이나 풀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이 정도면은, 다른 과목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충분히 다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오고 있고, 학교 시험도 실수를 해서 하나 틀린 건데, 모르는 문제는 어차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시험도 실수만 안 했다면 1등급을 받았을 거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1등급 받아야 되는데, 점수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즐기면서, 점수가 오르는 거에 기뻐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를 했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원촌중학교 작년과 재작년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와 그다음에 A, B 등급을 받은 비율이에요. 평균이 75점에서 이렇게 위아래 소폭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알림이에서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서 뭐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요.
평균이 75점대면은 이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좀 낮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등급과 B등급의 비율이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A는 90점 이상이고 B는 80점 이상이잖아요. 8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55%가량 돼요. 한 반에 원촌중이 보통 한 30에서 35명 사이니까 그 중에 거의 20명 가까이가 다 80점을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은 근데 왜 75점밖에 안 되냐? 위로 올라갈수록 100점밖에 안 되지만 밑에는 20점도 있을 수 있고 10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평균 점수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반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80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중학교 때 뭐 8, 90점 나왔으니까 고등학교에서도 그 정도 하지 않겠느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등학교 1등급이 4%밖에 안 돼요.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도 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B를 받은 학생은 이 성적을 유지해도 고등학교 가서 5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A를 받아도 이 중에 극히 일부만, 한 5분의 1가량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성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까 그 질문글을 올렸던 그 선생님이 담당했던 학생과 비슷한 현상이 대부분의 많은 이제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는 학부모님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사례를 저희는 너무나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일 2시간씩 수학 문제를 풀기. 이게 양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유형을 다 다루기 때문에 시험 때 모르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게 되죠. 반대로 또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별표하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혼자서 끝까지 풀어내려는 이런 의지, 이런 거를 또 길러서 수학 실력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봐요. 자, 공부 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뭐 A요, 저는 B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어느 방법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굉장히 현명하신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해야죠. 왜 굳이 하나만 골라서 합니까? 둘 다 해야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싸움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이 상대방의 눈을 찔러야 되는데 눈을 이렇게 찔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찔리는 게 좋을까요? 오지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 하나라도 그냥 걸리라고, 그죠?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A나 B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애초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유도하죠.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 A를 고르는 학생들은 B가 싫어서 사실은 A를 고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거 학원에 가서 질문하면 다 설명해 주죠. 또 B를 고르는 학생들은 매일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 그냥 하나 이렇게 붙잡고 공부하는 척하면서 시간 쭉 때우다가 학생들의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든 좀 편하게 공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성적이 나오기가 어렵죠. 자,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1등급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 문제, 응용 문제, 기출 문제, 신유형 문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가려는 그런 것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능을 참고해서 문제를 내시니까요. 기본 문제는 이제 어느 교재에나 다 들어있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기본인 거지 절대로 쉬워서 기본이 아닙니다. 기초와는 약간 다른 말이에요. 다만 이제 학생들은 이 기본 내용을 많이 연습하기 때문에 어느 학원에 가서나 반복을 많이 하니까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응용 문제, 보통 심화 문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심화라는 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누구는 어떤 문제를 심화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아니지 그것까지는 다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응용 문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 안에 바로 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이 직접 식을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2가지 이상의 단원이 융합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런 문제들인데 얘도 사실 다 맞춰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야지 그래야지 한 70점, 80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예를 들었던 학생이 그냥 요 정도만 공부를 한 겁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만 해도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해서는 8, 90점이 안 나와요, 절대로. 막 70, 60, 이렇게 점수가 앞에 막 5가 찍히고 부모님들 막 기절하십니다. 처음에 보시고.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면 이 기출문제, 3번째. 정확히 말하면 기출 변형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평가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이미 출제됐던 문제잖아요. 처음 이 문제를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낯선 문제예요. 풀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죠. 학교에서 보통 부교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이용해서 기출 변형 문제를 수십 문제를 그냥 이렇게 던져줍니다. 잘 풀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풀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이거를 학생 스스로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의 숫자를 바꾸거나 물어보는 형태를 변형시켜서 이 문제를 내는데 여기까지도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유형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뭐 문제를 연구하셨거나 아니면 오래된 뭐 경시대회 기출문제, 일본의 뭐 본고사 문제 이런 구경하기도 힘든 거를 조사하셔가지고 출제를 하면 이거는 저도 맞추기 힘듭니다. 한 10분, 15분, 어떤 문제는 막 20분 고민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신유형 문제는. 이 신유형 문제를 내는 이유는 전교 1등과 5, 6등을 구분하기 위해서 의대를 갈 수 있냐 없냐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변별력 때문에 내는 문제고 신유형을 틀려도 1등급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까 그 학생도 모르는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런 문제인 겁니다. 나머지를 다 맞추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슨 특별히 수학적으로 막 영재여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도 막 척척 맞추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면 신유형 문제는 사실 공부를 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기출 문제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1, 2, 3, 4단계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 보통 처음에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개념서와 유형서를 이제 여기 교재는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것 뿐이에요. 반드시 이걸 사용하는 건 아니고 1단계 고등수학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하면 이때도 사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학원들의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도 다 뭐 구멍이 많이 나 있네요. 그냥 한번 뭐 구경한 정도입니다. 어느 단원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지 문제풀이 성취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2번째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도 70점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거를 열심히 1, 2단계를 해야 70점 정도가 나오는 거고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이렇게 2번 정도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면은 안 되고 이제 다른 걸 좀 공부를 하고 오다가 3단계, 3번째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서야 한 2등급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고등에 진학하는 것이 고등 내신 1등급을 받는데 유리하고요. 4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진학한 학생들은 사실은 수학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다른 과목에 이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 선행이 중3, 중2, 중1 막 계속 점점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12년 강의하면서 중학생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이런 커리큘럼인데요. 이게 가장 높은 레벨이 아니에요. 절대로. 만약에 5개의 레벨이 있으면 한 2번째 정도 레벨입니다. 중1 때 고등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커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1학년 때는 고등수학 상, 하 6개월씩 1년 동안 쭉 연습을 합니다. 2학년 때가 되면은 학교 내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2 심화도 같이 병행하면서 고등수학 하 그리고 고등수학 상하가 이제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벌써 1년 반 정도 했잖아요. 이제 지겨워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달이 납니다. 옆집에는 미적분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애는 언제 수원 들어가나요? 언제 수원 들어가나요? 제가 절대 안 지킵니다. 성취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중2 여름쯤 되면은 수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잘하는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AB, 중등 수학을 AB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 커리를 따라서 해요. 오히려
극상위권 애들은 여기 있는 중1 커리가 6학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6학년 때부터 고등을 해버리고 지금 마지막 중3 때 미적을 겨우 한 번 볼 수 있는 건데 걔네들은 이제 미적을 한 두세 번 또 보고 가겠죠. 1년 먼저 시작하니까. 근데 이 커리큘럼은 꼭 이대로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애는 지금 중2인데 아직 고등 수학 하지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막 안절부절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 이런 건 저희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이걸 알고 계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내신 대비 때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생들 워낙 바쁘기 때문에 주로 방학 때 이제 부족한 부분을 하게 되고요. 이건 또 학교 선택 과목이 어느 학기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커리는 2학기 때 지금 기하 수업이 있는 학교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미적분이 뭐 여기 올라갈 수도 있고 학교마다 이거 좀 다릅니다. 확통을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샘플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던 휘문중학교 3학년 지금은 이제 고2 정도 됐겠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 공부하는 본인의 흔적을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오전 10시 13분입니다. 학교를 갔어요. 중3이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 끝나고 학교에서 다 자습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서 2시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지금 월화수목 금요일은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학원에 와서 저한테 질문하고 뭐 개념 설명도 좀 더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일주일 공부하는데 방학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 학생은. 방학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수학부터 2시간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 때 일어나면 잡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12시, 1시쯤에 일어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깨어서 노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방학 때. 여학생들은 막 서로 인스타 보면서 페이스북으로 막 연락하고 남학생들은 막 디코 들어가서 수다 떨면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학을 그냥 무조건 2시간 합니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겠죠. 이 친구를 6학년 때 제가 역시 처음 만났는데 이 습관을 만드는 데 거의 1년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친구도 저녁에 공부를 했었고 조금씩 뭐 빼먹고 안 하기도 했는데 그냥 이제 매일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된 거고 일어나서 수학 2시간 그다음에 좀 지나면은 또 영어 또 국어 사회과학은 매일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공부한 게 보면 여기 책이 지금 수2고요. 수2 교재는 최강 TOT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교재입니다. 블랙라벨보다 좀 어려운 교재인데 중3 때 이미 고3들이 풀고 있는 책을 풀고 있어요. 이 학생의 형이 실제로 3년 차여서 이때 고3이었는데 둘이 수학 실력이 비슷합니다. 형도 공부를 못하지 않아요. 이 형이 이제 형은 고려대를 진학했는데 형하고 같이 수학으로 대화를 합니다. 서로 그 정도로 이제 실력을 끌어올린 학생이고 이 학생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그냥 공부를 해서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질문하러 옵니다. 문제를 풀 때 매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고민해요. 안 풀릴 때까지. 그리고 나서 정 안 되겠으면은 그때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빠르면은 중2, 늦어도 중3 때는 보통 이제 1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사실 1등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2등입니다. 반에서 2등이 워낙 휘문 중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일어나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찾아서 하는데 대학을 어디를 가든 무슨 전공을 하든 믿음이 가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서 점수 내신 1등급 더 올리고 몇 문제 더 맞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좀 어린 나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고 자기가 스스로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려면 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무엇을 한다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기. 쉽지 않은데 저도 모든 학생들을 다 이렇게 성공시키지는 못해요. 학생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집중하는 것은 첫 번째, 학생들의 변화를 제가 좀 빠르게 파악하는 편입니다. 뭔가 이제 잘하려고 살짝 의지가 생겨서 작은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제가
바로 캐치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아이가 나가지 않고 다시 포기하고 원래대로 익숙한 상태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가 살짝 나타난 그 순간에 바로 좀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뭐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잘 하시겠지만 이거는 제 이제 강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요즘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한적이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걸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고 형제 자매가 요즘 많지도 않기 때문에 친한 뭐 형, 언니, 동생, 오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아는 내가 공부를 뭘 잘하고 뭘 틀리는지 알기 때문에 이 선생님하고 친밀감이 쌓이면 유대감이 생기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어서 잘 들어주면은 아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1번하고도 비슷한데 긍정적인 변화를 꾸준하게 정확하게 딱 찾아서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 이거는 부모님들은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먼저 눈에 띄거든요. 아, 여기서 지금 이거 좀 고치고, 이거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꾸 지적이 나가고, 잔소리가 나가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혼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장 정확한 조언을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 듣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할 수 있다. 너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자신감을 계속 심어주면 이건 실제로 제가 저랑 공부해서 지금 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많은데 가끔씩 찾아와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어느 점이 제일 좋아하니? 보통 저랑 공부하면은 한 4년 정도 공부하거든요. 6학년이나 중1 때부터 고1 때까지 하는데 그 이상 고2, 고3을 안 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미 중3 때 고3하고 비슷한 실력으로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고등 때는 학원도 잘 안 다닙니다, 이 친구들은. 다니는 거는 그냥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경쟁 의식을 느끼면서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다니는 정도지, 뭘 새로 더 배우려고 다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되게 고마웠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 올라가자마자 1등급을 못 받은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처음으로 1등급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도 좀 안심하시고 잔소리도 좀 줄어들시고 실제로 잔소리를 많이 하진 않으셨겠죠. 근데 다 티가 나요.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를 되게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믿어주시는구나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모님도 좀 편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도 좋아지는 거고 이 네 가지를 제가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신경 쓰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갖춰지기만 하면은 사실은 제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개념도 거의 혼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요.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만 제가 추가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기. 이거는 이제 또 저랑 호흡이 또 맞는 친구들만 사실 가능해요. 제가 모든 학생들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또 잘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와 잘 맞는 학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와 공부를 하게 되면 저는 최대한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혹시 또 뭐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따가 저희 원장님 또 설명회 끝나시고 또 그때 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뭐 궁금한 부분을 좀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다시 드릴게요.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인데요. 저는 이제 고대 수학과 졸업하고 이제 계속 강사 바로 했어요. 그래서 강동 송파에서 먼저 하다가 분당에서 오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포 여기 메이저에서 한 지 이제 2년이 좀 더 되었습니다. 지금 같이 저희가 나눠드린 학원 안내문에 있는 맨 첫 장인데요. 제가 이거 이제 딱 매뉴얼처럼 만들면서 안내문 적으면서 되게 성심성의껏 되게 고민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열심히 쓴 거거든요.
근데 되게 가볍게 보시는, 넘기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한 번 더 적어놨어요. 저 이제 원장님, 대표 원장님 한 분 더 계신데 서울대 출신의 원장님이고 다 엄청 10년 이상의 경력들로 실력 있는 선생님들로 만들어진 수학학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 셋, 넷 여기는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학원 시스템과 섞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는 어떤 학원인가요?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저도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학원, 모임 다른 데 많아. 아까 보면 저희 학원이 어떤 학원이다라는 걸 한 문장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가장 첫 번째 컨셉은 학습량이 빡센 수학학원입니다. 되게 빡세다는 게 그냥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저희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로 평가하고 체크를 많이 하는 학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학원의 수업 방식은 1:1 개별 맞춤 수학학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학원을 딱 표현하고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학습량이 빡센 학원이다라는 게 저희 학원은 한번 학생이 등원을 하면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고 2시간 반 동안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총 한 번 등원하면 5시간 동안이나 공부를 하게 돼요. 2시간 반은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1:1로 수업을 하면서 문제 질문도 하고 개념 설명도 듣고 다음에 숙제에 대한 피드백도 듣고 앞으로 계획도 같이 세워나가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2시간 반은 지금 여기 계신 여기가 저희 학원 테스트실인데 여기 와서 시험을 다 보게 됩니다. 시험을 어떤 거 보는지는 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숙제는 기본적으로 거의 매일 2시간 하는 거를 저희가 가정을 하면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숙제량을 조절하면서 내주게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번 오는 학생들이 많고 방학 중에는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기 중에 한 2번 정도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한 3일 간격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3일 동안에 2시간이 아니라 그 하루에 적어도 2시간씩은 하게 하는 거를 기대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끝 이게 아니라 문제를 한번 다 풀고 나서 저희는 1차 오답까지는 해오라 라는 것까지가 숙제거든요. 근데 1차 오답이라고 하는 게 막 내가 개념 공부를 다시 하고 뭐 인강이나 동영상 등을 다시 보면서 공부해갖고 맞춰라가 아니라 내가 딱 이 문제를 채점하면서 이거 왜 틀렸지? 라고 생각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한 번 더 고치라고 해요. 저도 실제로 수업을 되게 많이 해보면 학생이 한 10문제를 풀어서 한 5문제를 틀렸다. 그럼 그 5문제 중에서 한 2-3문제는 정말 어이없게 틀린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문제를 잘못 읽었다거나 계산이 틀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까지 수업 시간에 다 오답을 하면 사실 2시간 반이 생각보다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실수들은 본인이 1차 오답까지 해오는 거고 다음에 5문제 중에서 2-3 제외하고 진짜 모르는 2개, 3개 정도를 학원에 가지고 와서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질문하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오답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 푸는 거는 한 1시간, 한 10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풀게 될 거고 나머지 한 30-40분 정도를 내가 본인이 학생이 스스로 채점을 하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느껴요. 채점하는 순간 나 이거 왜 틀렸지? 이렇게 느끼는 것들만 다시 풀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좀 공부량이 되게 많다라고 되게 자신 있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로 평가하고 체크하는 수학학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가 단원, 난이도를 되게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과정별로도 있고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그 다음에 숙제해온 단원을 시험을 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이틀 오는 학생이다. 뭐 월요일날 선생님과 어떤 단원을 새롭게 배웠겠죠. 그러면 그 단원을 1단원이라고 하면 1단원 숙제가 나갔을 거고 학생은 월, 화, 수 3일 동안의 숙제를 열심히 1단원을 해왔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등원을 해서 오답을 한 번 다 했죠. 오답을 하고 나서 목요일날 테스트 시간에 그 1단원에 대한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성취도를 더블 체크를 하면서 정말 이해하고 넘어간 날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도 빠르게 나가는 것보다 성취도를 꼭 챙겨가면서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숙제 검사를 꼼꼼하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뭐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문제 하나하나 풀이 과정을 보진 않거든요. 어떻게 숙제 검사를 하냐면 저희는 이제 개별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 학생이 분명히 사실 한 6번은 어려운 문제라서 틀렸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트 검사에서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6번이 맞았다라고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먼저 되게 물어봐요. 이 문제 되게 어려운 건데 잘했네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되게 티가 많이 나고 베껴 온다거나 대충 채점했던 학생들은 다 거기서 잡혀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숙제 검사를 하지만 그거 이외에 빈 것들도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꼭 한 번 더 보면서 정말 시험 환경에서 풀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를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테스트는 한 15문제 내외로 보통 2시간 반 동안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풀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채점 받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마찬가지로 1차 오답 또는 모르는 거 조교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면서 해결까지 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테스트를 다 전산화로 해서 데이터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별로 어떤 단원이 되게 많이 틀리고 어떤 유형이 약하고 등등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보통 푼 테스트가 2번을 보게 된다면 한 6개에서 한 8개 정도의 테스트들이 쭉 쌓이겠죠. 그러면 그 테스트들의 틀린 문제들을 토요일 날 한 번씩 저희가 주말에 다 만들어서 오답을 한 번 더 다음 주에 만들어줘요. 일주일 동안에 네가 틀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틀렸었는데 다음 주에 그걸 한 번 더 재시험을 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거부터 고등학교 미적분까지 다 과정별로도 되어 있고요. 다음에 기본, 그다음에 뭐 심화, 실력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다 하나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 유형별로 성취도들도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1단원의 어떤 유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이 유형은 되게 많이 틀려서 이렇게 저희가 한눈에 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유형들은 좀 잘 푼다 아니면 좀 말했다 틀렸다 한다 등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 학생이 정확하게 어떤 게 약하고 어느 개념이 약하고 어느 단원이 약하다라는 거를 테스트를 보면서 학생이 스스로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선생님도 파악을 하게 돼서 이 학생에게 가장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무한 오답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동안 푼 거를 다 모아서 한 번씩 또 풀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건 뭐 11월 5주차 오답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11월 5주 동안에 5주차에 일주일 동안에 푼 문제들을 다 한 번씩 또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만 모아서 오답 관리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테스트를 많이 보는 학원이고요. 세 번째는 1:1 개별 맞춤 수학 학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개별 맞춤이라는 건 개별 솔루션과 객관적인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리닉 수업이다. 이 되게 많이 말을 들었잖아요. 보통 클리닉 수업과 개별 맞춤 수업과 제가 생각하기엔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그냥 클리닉 수업이라고 하면 그냥 개별 진도, 개별 질문, 그다음에 학생에 맞게 그냥 풀이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이 학생에게 맞춰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범위를 다 수업이 가능한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엄청 유리해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고등부에서만 주로 되게 판서식 수업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고등부 수업했을 때 가장 이해가 되게 안 되는 거는 왜 도대체 이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걸 안 하고 올라오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중등부 만약에 판서를 하게 되면 중등부 판서를 할 때 얘네들은 왜 초등학교 때 이거를 안 배우고 오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학교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계가 사실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중학교 과정에 대한 수업만 하지 이게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활용될 거야 라는 거에 초점 맞춰주는 게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수업이 다 가능하면 선생님이 중학교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연계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사실 고등학교 때 여기랑 연결이 될 건데 그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다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확실히 좀 더 학생의 성취도나 수학적인 이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진도 계획을 각각 세울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죠. 그냥 뭐 몇 주차까지 언제까지 뭘 어떤 진도가 끝난다가 아니라 이 학생에겐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학 1을 하더라도 뭐 한 8주 정도가 걸릴 거다. 아니면 조금 더 잘해서 한 6주 정도가 걸릴 거다 등등 진도 계획을 정확하게 좀 더 짤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개별 솔루션이나 진도 커리큘럼도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멘토-멘티 관계가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학생도 선생님을 되게 믿고 잘 따르면서 수업을 하기에 되게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 책을 각각 개별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다 학원 공통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고 그 푸는 문제들에서 많이 틀리거나 취향 유형들만 모아서 오답, 모음, 내신 교재 워크북을 한 번 더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간 학습 보고서라 그래서 이 학생의 실력이나 이런 평가 같은 경우를 매달 말일에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떤 숙제가 나갈 거고 저번 시간에 했던 숙제, 그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보고 점수는 얼마다라는 건 카톡으로 매일 바로바로 보내드리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10시에 바로바로 보내드리는데 그냥 카톡으로 한 번 보고 넘어가고 한 번 보고 넘어가고 하면 되게 잊어버리시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한 달 동안 했던 거를 정리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내드리는 거랑 끝에 담임선생님이 평가도 한 번 더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달엔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런 학생의 평가가 됐고 다음 달에 학습 계획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학습 계획은 좀 더 추가적으로 1주차, 2주차에 가장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도 나갈 계획이다라는 것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혹시나 이런 진도가 숙제가 되게 많이 밀린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면은 중간에 전화를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계획을 수정해서 수업을 하겠다라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공부일기라는 거를 같이 적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오늘 어떤 단원을 공부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단원을 공부했고 어떤 개념이나 어떤 공식들을 배웠는지 한번 스스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다 듣고 그냥 문제만 풀고 나서 그냥 종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딱 끝날 때쯤 내가 오늘 배운 게 이거였다라는 걸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가게 돼서 저희 학생들이 이해도나 숙제 평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제 하루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원에서는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언제 출석 시간도 같이 보내드려서 이 학생이 좀 늦게 왔는지 일찍 왔는지도 실시간으로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도 있고 카톡으로도 정리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담임선생님이 코멘트도 간략하게 같이 적고 있어서 오늘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서 어떤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저번 숙제는 잘 했는지 못했는지 시험은 잘 못 봤는지 점수 등등도 다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코멘트 등등도 같이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것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 학기 중 수업 시간표 같은 경우는 1부는 3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는 초등 전문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조금 힘들어해서 4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부부터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간인데 2부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고 그 뒤에 3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고는 2부 수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시험과 수업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그 뒤에 이어서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기 중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한 타임의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명의 정원이 배우는 진도도 좀 더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년도 다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어느 정도의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아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2부 수업, 3부 수업으로 좀 더 나눠서 좀 비슷한 연령, 또래대로 어느 정도 모아놓고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8번 수업 기준으로 수강료 각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학할 때는 저희가 항상 첫 번째는 입학 테스트를 항상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라는 게 우리 학원에 못 들어온다, 들어온다라는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별 맞춤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제공을 해야지 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 저희 학원은 뭐 고2반, 뭐 중2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보면서 이 학생이 지금까지의 성취도는 이거고 다음에 이런 수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라는 걸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다 보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은 1시간 정도 걸리고 끝나고 나면 학생 상담을 직접 해요. 그래서 학생 상담을 선생님이 직접 하면서 학생의 성향도 같이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느 반으로 반 배정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지도 같이 파악을 하고요.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머님에게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어머님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본 거에 대한 결과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어느 부분이 약하다 등등을 어머님 상담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머님과 학생 성향 그 다음에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담임 선생님이 배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입학 테스트인데요. 입학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모든 한 학기 과정별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뭐 2학년 2학기, 뭐 수학 상, 수학 원 이런 식으로 과정별로 만들어져 있는 과정의 전범위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막 어렵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학원들에서는 입학 테스트 난이도가 엄청 어렵죠. 그래서 점수가 엄청 낮게 나와서 지금 당장 급합니다라고 막 겁을 엄청 주면서 등록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용도로 파악하면 학생의 실력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풀 수 있는 난이도로만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중상, 그다음에 상 정도 되는 난이도로 만들어져 있는 입학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걸 꼭 보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대부분은 가장 자신 있는 단원을 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하까지 한 학생이다. 근데 수학 상이 너무 자신이 없어 하면은 그냥 차라리 3학년 1학기 걸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뭐 고등, 미적분까지 다 한 학생인데 나는 미적분이 정말 제일 자신 있다 그러면 미적분 제일 자신 있는 과정으로 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파악하는 게 이전 과정에서 얼마나 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지만 이 학생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풀이 과정은 잘 쓰는지, 식은 잘 쓰는지, 뭐 암산은 얼마나 하면서 실수는 얼마나 있는지 등등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학생 상담을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이전 과정에 대한 성취도는 같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수학 상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되게 낮아요. 그럼 이제 그냥 질문을 통해서 3학년 1학기 개념들을 툭툭 물어보죠. 이 학생이 질문을 되게 잘한다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수학 상만 복습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수학상 시험 점수가 되게 좋다 그러면은 수학상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다음 과정 바로 진행을 해도 괜찮다 등등 파악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테스트를 보면서 현재 실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실력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이제 자료에서 같이 넣어드린 입학 테스트랑 컨설팅 예약을 같이 적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는 총 1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과정 또는 가장 자신 있는 과정을 하고 학생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머님한테 그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결과표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표를 바탕으로 어떤 컨설팅, 어떤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어머님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문하시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실 수 있고 시간이 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전화로도 결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드린 파일에 신청서를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드려서 신청서 가능한 날짜로 최대한 맞춰서 연락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신청서 적어주시면은 원래 입학 테스트 비용이 10,000원 있는데 그거 같이 비용 없이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정도의 시간 투자해서 되게 효율이 엄청 좋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입학 여부를 고민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의 좀 이 정도의 실력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고 하면 한번 테스트 보는 거 적극 추천 많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설명회 끝나고 많이 하는 말인데요. 학생들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반 같은 경우도 정말 5시간씩 이렇게 매번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숙제도 매일 그렇게 하면 진짜 열심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되게 안타깝게 쳐다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고 있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쓰럽게 보는 게 아니라 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은 아, 내가 되게 힘들지만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쓰럽긴 하지만 안쓰러운 눈빛으로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것처럼 보지 말고 그다음에 네가 원래 해야 되는 거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칭찬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더 탄력받아서 점점 더 열심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개별적으로 질문 앞에 나와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손 들고 바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제가 답변해 드릴 거고요. 뭐 학생의 어떤 뭐 지금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학원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질문 다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네. 사실 오늘 원천중 해당하는 설명회라 네. 원천중 수학 시험이나 그런 거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을 걸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네. 조금 더 해주시면 네. 원청중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최근이라기는 이제 좀 옛날 얘기죠, 벌써. 코로나 때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9년, 18년도까지만 해도 원천중 시험 난이도가 정말 되게 많이 높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난이도가 중간고사도 안 보고 막 시험도 빼고 하면서 그때 난이도가 되게 확 낮아져서 한 2020년, 21년도까지는 난이도가 되게 낮았고 작년에 난이도가 꽤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좀 출제가 어디서 많이 되냐 문제집 경향이라기보다 선생님들이 보통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프린트물에서 한 60%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60% 비슷하게 나오는 게 사실 주는 문제라서 사실 뭐 90점이냐 100점이냐 나올 만한 엄청 어려운 한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 엄청 어려운 한 문제에 해당하는 사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좀 심화 문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심화 한 문제가 보통 뭐 어느 문제집에서 많이 나온다는 경향이 사실 없기는 해요. 어떤 뭐 중간고사 때는 뭐 A급에서 조금 더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블랙라벨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이 문제집을 풀어서 그 문제집을 봐서 내가 문제를 풀겠다는 건 사실 힘들기는 하고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이해도를 많이 높여서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원천중 학생들을 많이 내신 대비를 했을 때 가장 좋을 만한 거는 학교 프린트를 되게 많이 반복을 해요. 많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머님들 지금 머릿속에서 든 숫자보다 많을 거예요. 보통 한 7, 8번씩 되게 많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풀어야지 시간이 되게 부족하지 않아요. 원천중 시험이 아무래도 프린트물에서 비슷하게 내면은 이 학생들은 그걸 많이 준비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로 처음 본 문제보다 훨씬 더 빨리 풀어야지 그 시간 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들을 보면 되게 막상 되게 어려운데 한 7, 8번씩 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 되게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시간이 되게 부족하지 않는 시험이 되는 거라서 그게 가능하고 특히 2학년 때 시험이 조금 더 어려운 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특히 첫 중간고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는 저희 학원에서도 내신 대비를 되게 빡빡하게 좀 많이 시키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4주 정도 내외로 많이 시켜요. 되게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한 3주 정도만 시키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한 5주 정도 시키기도 하는데 첫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6주 정도를 거의 기본으로 잡기는 합니다. 그 6주 정도 동안에 그 학교에 대한 계속 학교 내신 대비 프린트도 풀고 그다음에 학교 내신 대비 프린트를 6주 전부터 하려면 이제 바로 다음 주거든요. 근데 다음 주 동안에 당연히 학교에서 프린트를 다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갖고 있는 작년에 줬던 프린트, 재작년에 줬던 프린트들을 먼저 풀리면서 그게 똑같진 않아도 당연히 경향상 비슷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반복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원천중 학생에게는 대비하는데 좀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부터 이제 1학년도 시험이 있잖아요. 네. 뭐 기출이라든지 그런 게 기존에 있던 게 없잖아요. 맞아요. 1학년 기출이 한 17년, 18대 거밖에 없어요. 1학년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봤던 엄청 예전 거 시험지들은 당연히 있어서 그 시험지가 내신 범위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때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만 추려서 저희가 풀리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웬만한 문제집이나 이런 선행이나 아니면 저희 테스트 같은 유형 문제집에서 오답 관리를 되게 꼼꼼히 하면서 기본적으로 학생의 실력을 놓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서 제가 아까 뭐 내신 얘기도 기출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게 시간 관리가 사실 가장 큰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한 세트의 문제집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보느냐가 시간 관리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 한 12월, 1월, 2월부터 기출은 계속 풀리거든요. 테스트 시간에. 그럼 보통 한 60개, 70개 이상의 학교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그걸 또 재시험 보고 많이 반복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은 그런 과정이 조금 기출의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보니 모의평가처럼 만들어 놓은 기출 문제를 그냥 풀 수밖에 없어요. 예상 기출을. 그래서 그런 기출들을 많이 풀면서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시험 푸는 요령을 많이 적용을 하는 거고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지만 학생에 대해서 마지막 그 6주 동안의 내신 대비를 좀 더 빠듯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학생별로 틀리는 유형이 되게 다양합니다. 똑같이 뭐 1단원부터 5단원까지의 시험 범위라면 어떤 학생은 1단원이 약하고 어떤 학생은 6단원이, 뭐 5단원이 약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평소에 기출을 보면서 이 학생이 어떤 게 좀 더 약하다라는 것도 파악을 하고 같은 1단원 내에서도 뭐 계산이 약한지 이해도가 약한지 아니면 한글이 되게 많은 응용 문제들이 약한지 등등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경우도 사실 제일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특정 단원이 약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멘탈이 약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서도 실제 어떤 한 학생이 그러는데 어떨 때는 막 1, 2, 3단원에서 틀리고 어떨 때는 막 2, 3단원에서 틀리고 막 되게 대중 없이 막 너무 중구난방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유형도 공통성이 없고 계산이나 응용이나 이런 아무 공통성이 없어서 되게 시험지를 열심히 봤는데 학생이랑도 얘기하다 보니까 찾았는데 한 문제를 풀다가 계산을 열심히 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꼭 틀려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첫 장을 되게 열심히 잘 풀고 두 번째 장 넘어갔는데 사실 두 번째 장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풀어서 3이라는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에 3이 없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걸 다시 풀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 한 문제 버리고 나머지 문제 다시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연습이 되게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7번을 풀면서도 계속 위에 거 어떻게 하지? 이거 되면서 그 다음 것도 막 와장창 계속 연달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로 된 한 세트의 정확한 난이도 분배가 되어 있는 모의평가를 여러 번 보는 게 좀 지금 같은 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할 때는 가장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이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따로 개별적으로 앞에 와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